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하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2090님이 어릴 적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 동네 형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게임기 앞에 동전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놓은 건데 귀신같이 서로 차례를 알아차리곤 했었죠. 그렇죠? 먼저 동전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차례. 그때 진짜 귀신같이 자기 차례를 알아요. 이게 누구 동전인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의 그 의견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6%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1%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세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환율은 1317원까지 내려있습니다. 한 7원 40전 정도 내려서 1340원까지 최근에 갔던 환율이 1310원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네요. 원화가 그래도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투자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거를 아주 또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순환 알고 갑시다 라는 책이 최근에 또 나왔는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바쁘신데 책을 또 언제 쓰셨대요? 예, 틈틈이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 3권째 냈었는데요. 계속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니까 또 끊임없이 신간도 쓰실 수 있는 거고. 혹시 지금까지 책 쓰신 게 한 몇 권 정도 되시죠? 공저까지 해가지고 19권 썼습니다. 19권. 예. 혹시 예. 버킷리스트처럼 몇 권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고요. 올해는 책을 그만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출판사에서 2권이나 더 쓰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네. 과연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셨으니까 쓰셔야죠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 이제 어려운 책,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제 지표 관련 책도 있는데 또 쉽게 일반인들도 경제 지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많아가지고. 예. 이번 책도 혹시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신 건가요? 예. 이번에는 경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예, 가끔 부자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예,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또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중에서도 우리가 경제에서는 경기의 흐름이거든요. 네. 예, 경기 흐름이 우리 자산 배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그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 그런데 경기를 미리서 예측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는 그때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대로 경기도 꺾이면서 5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기를 좀 쉽게 설명해 볼까.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반 주부들도 네. 경기 흐름은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쉽게 써보자고 써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예. 순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시대의 흐름, 경기의 흐름,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돈의 흐름. 예,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항상 경기는 안 좋은 것 같고 예. 항상 불경기라고 하고 예. 항상 힘들다고 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잖아요. 예. 뭔가 좀 경기를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죠. 우리가 이제 잘해야 2% 성장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국민들께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점을 정점, 네. 그다음에 제일 나쁜 점을 저점이라고 이렇게 계속 구분해 가지고 경기 순환을 발표를 해 주거든요. 네. 1972년부터 우리가 11번 경기 순환을 겪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그런데 이 좋아지는 국면 평균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11번 순환에서 보니까 20개월이었고요. 네. 좋아지는 국면이 33개월, 뭐 나빠지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2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개월 나빠졌다, 33개월 좋아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1972년부터 11번의 순환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 한 50년 사이에. 예. 근데 경기가 확장 국면, 좋아지는 시기는 33개월. 예. 수축 국면, 나빠지는 시기는 20개월. 예,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예, 평균입니다. 기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그렇죠. 수가 있죠. 그때 달라질 수는 예. 있겠지만 거의 한 50년 평균치로 보면 이렇다. 예. 이걸 하나의 순환의 주기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단기 순환 주기고요. 네. 뭐 굉장히 긴 순환 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트라테이프 파동이라고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한 50년 주기, 예?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아주 장기 주기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장기 주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50년까지는 예. 좀,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이런 사이클을 아시고 우리가 대응하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도 뭐 목표 설정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고요. 예, 특히 우리 가게가 자산 배분한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확장 33개월, 수축 20개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4년, 5년 되는 거니까 최소한. 예. 그래서 이걸 또 좀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 주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경기 순환의 주기가 나타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더 막 빠르게 수축되고 빠르게 확장하다 조금 확장하다 끝나고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경기 확장이 33개월이라고 그래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경기가 서서히 오랫동안 좋아집니다. 근데 서서히. 나빠질 때는 빨리 나빠져 버려요. 뭐 떨어질 20개월. 때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서서히 올랐다가 네. 어느 날 경기 정점 이전에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보화 속도가 빨라지고 예,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 되면서 뭔가 순환 주기가 너무 더 빨라진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보니까 경기 순환 주기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주가의 변동 진폭 이런 거 보면서 또 그런 경기 순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닌가 체감 속도라고도 하잖아요. 예, 아마 체감 속도는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뭐 오히려 최근에 좀 경기 확장 국면도 길어졌고 수축 국면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순환 주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 통계에 보니까 뭐 과거하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뭔가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랑 꼭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보여주는 지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도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 전에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는 뭐가 나타있냐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 가게가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네. 이런 지표들이 매월 발표되고요. 예, 그런데 그 보도자료가 거의 뭐 80, 90페이지 정도 돼요. 책자로 나오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전부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부분 보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현재 경기가 좋아진다, 떨어지면은 나빠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동행하는 거. 예, 동행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나 채권시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다 선행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앞서가니까. 예. 예,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 변동치. 이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될 것인가를 미리서 예측해 주는 지표거든요. 네. 금융시장에서 이 지표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6월에 우리 코스피가 3,300이 넘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해 6월의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주가도
뭐 2135까지 떨어지고 선행주 순환변동치도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요, 뭐 통계청 80여 페이지가 나옵니다만은 다 보실 필요가 없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내가 주식 투자해도 되겠다. 이게 떨어지면요,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은 주식 투자는 많이 비중을 줄이든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3,300 갔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서 뭐 작년 9월에 2,135까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같은 게 5만 2천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고 예. 경기 선행지수도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고 예.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주가지수. 주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 7개 들어가죠.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예, 주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 선행지수를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정말 중요하게 본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세계 선행지수에 선행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OECD라는 데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예, 그런데 거기 저점 정점을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세계 평균에 비해서 선행을 해요. 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는 게 예, OECD에서도 경기 선행지수를 더 먼저 반영하는. 예. 아, 그럼 예,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풍향계. 예, 예일 대학의 스티븐 노치 같은 분은 예. 예,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아, 옛날 그 강부들이 일할 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만든다는 거죠. 유해가스. 예, 그래서 이 새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 아,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그래서 강부들이 일을 중단했다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에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나쁘면은 세계로 수출이 안 된다는 거고요. 세계로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도 선행하고요. 아, 그다음에 뭐 닥터 쿠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쿠퍼, 구리. 구리 예. 가격. 예. 구리 가격이 세계 경제에 선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에도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만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진국 지표를 보고 투자에 참고하려고 하고 유가나 구리 가격 보고 경기가 좋아지네 나빠지네 따지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또 반대로 코스피가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코스피만 보면은 네. 예, 글로벌 경제 흐름,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장도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도 어떤 수출 기지로서 중요한 예, 곳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긴 한데 그 대한민국 땅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당장 또 어렵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풍향계가 어떤 각도로 가는지 보이는데 예. 이 풍향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맨날 그 미국 주식이 어떻느냐, 예, 그렇게 아주 투자 방향도 결정하는데요. 네. 미국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예. 그러니까 이 카나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예. 카나리아가 누구를 그럼 먼저 또 봐야 되는데. 예, 그래도 미리서 이제 전망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예.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되겠네요. 예. 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에서 물론 그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지만은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예, 최근에 보니까 선행지수에 뭐 길 때는 한 4개월 선행하고요. 예. 짧을 때는 1, 2개월 선행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개선되고 있으며 개선이 되고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1년짜리 국채도 발행하고 3년, 5년, 10년 이런 걸 발행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1년짜리 국채하고 3년짜리 국채가 3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긴 예, 하죠. 그래야 정상인데. 시간 가치가 더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떤 때는 3년짜리가 1년짜리, 10년짜리가 1년보다 더 낮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 그러냐면 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미래 물가 상승률이 장기 금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보면 미국 장단기 금리제가 역전됐을 때요.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2년짜리 혹은 3개월짜리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신호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제가 역전되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온다. 경제 주체들이 미리서 반응하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는 다를 그렇죠. 것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네, 늘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런 표현도 쓰기는 씁니다만 예. 어찌됐든 간에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조만간 미국 소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소비요? 예.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71%나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소비도 좋고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예,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보니까 3.7%. 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임금 올랐죠. 근데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오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면 가게가 즉시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조정을 하죠. 서서히. 예, 서서히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많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아마 금리를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아마 조만간 소비가 안 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가 안 되면 당장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요. 네. 예,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예, CEO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갑자기 줄여버려요. 예, 미국은 고용이 정말 탄력적입니다. 네.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니까 2020년 3, 4월 2달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약 2천만 개 줄여버리거든요. 네.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예, 아마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일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실업률 발표되는 거 보면 예. 한 3.4%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실업률이 3.4% 거의 안정고용 상태였죠. 지금은 너무 좋은데 네. 앞으로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은 그 반영이 예. 점차 될 것이다. 예. 아마 3.4가 저점이고요. 예, 이제 5월 데이터가 6월 초에 발표되고 예, 특히 그 7, 8, 9월 가면은 아마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도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난해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것 예. 보고 하면서 미국 경제 침체 가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한 2, 3분기부터는 예.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 그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뒷부분에 제가 따로 한번 예. 여쭤볼게요. 다시 이제 그 경기 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GDP, 예. 국내 총생산의 어떤 성장률을 예.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항상 많은 기관에서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예. 나름대로의 전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잘 맞나요? 어떤가요? 뭐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참 중요하죠. 예. 정부 전망도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전망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한국은행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보통 한국은행이 연말에 그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해놓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보통 실제치보다도 높게 전망을 했어요. 아, 한국은행조차도 예. 사실 그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건 예. 어떤 정부의 목표, 의지를 담아서 조금 높게 본다고는 하는데 예. 중앙은행조차도 실제치보다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전망이. 그렇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과거 물론 그 한국은행 뭐 KDI 같은 데서 경제 예측 모델이 있거든요. 네. 이런 큰 구조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높게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은 나중에 경기가 더 나빠지거든요. 일본이 90년대 그랬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경제 성장을 높게 전망하고 금리를 거기에 맞게 운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네 투자자들이 전망 잘못했다 틀리는 거는 그 본인들의 투자 수익률에 좌우가 되지만 예. 중앙은행이 전망을 잘못하면은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이어져서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전망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미리 예고를 좀 했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1.6%로 예상했는데 이번 달에 또 뭐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정하는 날 또 5월인데 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총재가 1.6%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 좀 더 낮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뭐 1% 안팎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 안팎이요? 예. 그럼 잘못하면 0.몇 % 이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일부 IB들이 뭐 1% 안팎 전망하고 있고요. 너무나는 좀 가감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전망하는데요. 그거는 좀 지나친 전망인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은 항상 대한민국 경기를 제일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안 좋게 봅니다. 거기는. 이들은 또 미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늘 좀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무라는 한번 뉴스 검색해 보세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좀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평균치를 확 끌어내리고 있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정말 중요한 건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수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 뜻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려면 우리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0.3% 성장했습니다마는 전분기 대비요. 소비가 좀 증가했어요. 민간 소비가 그래도 좀 떠받쳐졌죠. 예,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다녔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면서 우리 가게들이 소비를 좀 해줬거든요. 그런데 기업들 지금 투자는 별로 안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1분기 성장을 떠받던 소비가 계속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졌죠. 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부가 줄어들면은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가계가 소비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아마 1.6%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분기도 그 기여도 보니까 민간 소비가 한 0.4% 정도 맞습니다. 떠받들여줘서 민간 소비가 만약에 제자리였거나 줄었으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했겠다라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었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도움 말씀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 전망하는 곳이 기획재정부도 정부가 이제 자체 전망을 하고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고 민간 경제 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 LG, 뭐 KB, 포스코 이런 데 다 경영 연구소들이 있고 또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도 있고. 근데 여기마다 조금씩의 성향, 성격들 혹은 경제 전망을 하는 목적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팁 좀 주십시오. 저 한국은행 KDI 전망치가 또 공적인 전망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참고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 KDI 전망치 보면은 금리나 환율 전망은 없어요.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기재부가 기재부 관리를 하죠. 산하연구원입니다. 예. 사실 한국은행이 환율 금리 전망할 수도 없죠. 예, 그런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사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하고 환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 보면은 금리하고 환율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금리 환율 전망을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가장 좀 민감하게 전망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자주 주가 수정. 전망해야 되니까 그죠. 수정도 자주 해야 하고. 되고. 네. 예, 그래서 뭐 한국은행 뭐 KDI 이런 전망치뿐만 아니라 민간경제연구소 증권사 리서치센터 자료 보면서요. 예, 금리 환율 전망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조금 더 경제 전망을 더 낮게, 안 좋게,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야지 뭔가 통화 정책도 좀 완화적으로 해줘야 예, 그렇죠. 기업들에 좋으니까. 예. 예, 정통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엘모 경제연구소 보면요. 예, 상대적으로 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낮게 전망했고요.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좀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더 정확해지는. 예, 예.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역대 정부, 예.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예.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정치적인 요소 다 빼고 예. 경제적인 것만 보는 거니까 예, 예.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낮아졌어요. 물론 그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죠. 덩치가 커지면 예, 예. 키는 좀 적게 자라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 낮아지는 나라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졌냐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10.3%였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죠. 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이 해고되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성장률이 5.6%로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예,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요. 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2.3%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때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제가 이번 정부 5년을 전망해 보니까 한 2.0 정도 나와요. 2.0이 어떤 거예요? 이번 정부. 예. 예, 이번 정부 5년요. 어떤 잠재 성장률 잠재 측면에서 성장률 예, 네네네. 예, 추정해 보니까요. 네네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2.0 정도 전망하고요.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늘리고요.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유일하게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러려면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가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 각 경제단체 모아가지고 예. 총리실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요. 네.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 대통합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예, 그런 게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총리도 그 지명받았을 때 네.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야지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말은 좋은데.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잠재 성장률 하락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뭐 8%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빨리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거의 뭐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렇죠. 희망이 내년, 있었죠. 다음 달 계속해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고 예.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경제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차별화가 너무 심화된 거예요. 그 안에서 나눠 먹어야 되죠. 나눠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빠르게 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기업의 순환도 돼야 되는데 예. 그게 또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죠.
사실 우리 기업의 그 36% 정도가 1년간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있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 기업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로 예. 우리나라 이제 지탱해주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그 GDP 한 45% 정도로 이제 예. 수출이 예. 떠받들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이고 예, 적자입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수출의 비중 혹은 방향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것도 예. 우리가 간파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돼요. 아, 매월 1일. 매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 강국 아닙니까? 데이터 강국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수출이 통계가 그 1월 1일 매월 1일 날 토요일 일요일도 발표가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정말 또 열심히 합니다. 월 단위로도 10일마다 발표를 해줘요. 10일, 20일 발표했죠. 오늘 이제 10일 단위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가 되니까요. 예.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가. 국가별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돼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갔나? 예.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럼 오늘 또 보니까 뭐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는 수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미국, 유럽 경제 상대적으로 좋고 중국 경제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품목별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반도체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 통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발표하는데요. 한번 저 고위 관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 날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발표하면 그걸 보고 가고 분석하고 또 전망을 수정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을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도 알 수 있고 품목별로 어떤 산업이 잘 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니까 탄광 속 카나리아를 항상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도 하고 예. 또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제일 비싼 소비재고 예. 가장 중요한 내구재이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데이터 발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지표여서 그게 또 빠르게 코스피 코스닥에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요. 실제로 일하는 날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 얼마나 했냐.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0.86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일평균 수출액. 수출액. 예.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뭐 저평가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 6월에는요. 네. 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36%나 앞서가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코스피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갑니다. 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대로 주가가 뭐 2,2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코스피가. 근데 사실 우리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김영익 교수님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경고를 해주셨었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됐는데 근데 당시에는 30%나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앞서갔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의미는 최소한 거품은 없다. 거품은 지금 다 꺼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저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뭐 20-30% 가대평가됐어요. 그런데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거품 다 꺼졌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나 명목 GDP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아, 오히려 저평가 영역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가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더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나 연말부터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셨었죠. 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올해 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주가 지수가 우리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피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어 상승률이. 예. 예, 그만큼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가 지수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탄광 속 카나리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걸 제일 빨리 예, 세계 경기 그렇습니다. 회복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를 때는 더 세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이거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 발표하는데요. 네. 통계청보다 OECD가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더 빨리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 고점을 쳤는데요. 며칠 전에 4월께 발표가 됐는데 3월까지 떨어지다 4월에 약간 오른 거로 나왔어요. 코스피가 오르고 우리 선행지수 오르고 이제 시차를 두고 뭐 미국도 오르고 다른 나라도 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행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거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됐던 게 좀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선행지수 이제 오르고 있고 선행지수 오르면은 지금은 물론 경기 나쁩니다. 네네네.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업종별 그 상승률로 보면요. 올해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코스피 전체보다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주시장은 이미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보니까 방향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주시장이 때때로는 거품도 열어놓고 역거품도 만듭니다만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혹시나 아마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경제 지표를 좀 보시고 경기 순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딱 단박에 캐치를 하셨을 텐데 네.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아니 아까 분명히 김영희 교수가 미국 경제 2분기 3분기면 경기 침체 지표 나타날 거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시면 이게 지금 주식을 사라는 말인지 팔라는 말인지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주가 전망을 하면서요. 네. 예, 뭐 4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6월, 8월 제가 어떻게 정확한 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마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매출,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서 조만간 미국 쪽에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요인이 없는데요. 방향은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같은 방향입니다. 아마 조만간 미국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면서 우리 주가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 주가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시기가 오면은 저는 뭐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 2570까지 올라 가지고 그때 그 못 하신 분들은 야 경기가 나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아마 못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 예상대로 6, 8월 달에 좀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이 오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금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즉 싸다. 예. 그리고 경기 회복도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예. 그게 이제 머지않아 지표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미국 쪽의 어떤 소비 둔화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서 증시는 뭐 언제든지 뭐 춤출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럴 때 방향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런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많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영희 교수님이 별명 닥터 둠으로 유명하신데 항상 떨어진다라고 하고 항상 안 좋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힌트를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알고 갑시다. 예, 저희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54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 700개사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곳은 절반 가까운 346개사로 1년 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구제역 방역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바로 받아보죠. 네, 전월세 신고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6535번님이 올해 2월에 월 50만 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월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네. 그리고 9560번님은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 따로 안 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그 월세 계약을 하신 거라면은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계약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다음 달부터는 미이행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계약한다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거면은 이제 이 관련 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5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를 하면은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걸로 본다고 의제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30일을 지나면은 위반이 되니까 전입 신고를 30일 이후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이게 의제 처리가 돼요. 그 시행규칙 2조에서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좀 안전적으로 하려면 그냥 계약을 하시면은 바로 전월세 신고는 하시는 게 안정적이겠죠. 네. 다음 질문은요? 청취자 박윤선님이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어느 한쪽만 하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 모두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전월세 신고한 내용은 그 임대차 어떤 현황, 면적 같은 것들 그리고 보증금 그리고 뭐 계약 기간 이런 정보들을 넣게 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도가 마련된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나의 어떤 정보가 세무당국의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우려가 남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이 청취자 서영선 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 상가 임대 세입자입니다. 영업 부진으로 장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다시 신명철 변호사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일방 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외가 가능한 걸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이제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다. 임대차 갱신되는 기간 동안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 안 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잖아요. 그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런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폐업하게 된 거라면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의 위법한 사유로 체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임대인 과실로 계약 유지가 어렵게 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순 영업 악화로 중도 해지하는 거는 일방 해지는 좀 어렵고요. 그때는 임대인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3618번님이 궁금한 점 보내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국부 유출 아닌가요? 외국인이 돈을 버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벌어가면 국부 유출 아니냐.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얼추 한 65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데이터인데 이건 좀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한 5,900억 달러, 한 7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 뭐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부를 유출해 나가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어떤 경계가 다 사라진 세계화 시대가 되는 거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2%입니다. 예, 그리고 KB금융지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을 갖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70%가 넘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고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 투자금 가지고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그걸 통해서 또 경기도 선순환시키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어제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무인점포였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911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무인점포 정착되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람 관리하고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또 24시간 운영할 수도 있겠고 또 회전율도 높일 수가 있겠고 다만 유인 매장과 달리 무인 매장은 누구나 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도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쓰는 거 신경은 안 쓸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더 신경이 쓸 수도 있겠다. 뭐 양날의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그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 얼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취자 최승열 님이 어떤 연유로 얼음과 석유를 같이 취급하는 상점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문에는 기름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 문에는 얼음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석유 옛날에 뭐 등유 같은 거 배송을 많이 해줬잖아요. 도시가스 깔리기 전에 그때 이 석유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얼음도 같이 파셨었는데 살펴보니까 겨울에만 팔리잖아요. 난방용 기름은. 그래서 이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만 빨글 수 없다. 그래 여름에 잘 팔리는 건 뭐냐 해서 얼음 배달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기름 파는 곳에서 얼음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두 개 다 이제 배송하기 굉장히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통한 이런 배달도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혜리 리포터 목 상태도 안 좋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보내주신 질문은 저희가 또 많이 적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유성환 님이 리딩방 그 유혹 문자 많이 온다고 2대5가 아니라 2대5로 문자를 받으셨다고. 예, 저는 그 리딩 할 줄도 모르고요. 하여튼간 그 누군가를 사칭을 하고 본인을 믿으십시오, 돈을 보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하는 거는 99.9999999%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을 쉽고 빠르게 벌려는 다시 그걸 통해서 회복을 하려는 여러분들의 심리, 욕심을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